뉴욕에서 15년간 도시교통을 연구해온 전문가가 서울 지하철을 탄 지 며칠 만에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거창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서던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본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칼라일입니다. 올해 43이 됩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관리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책만큼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식은 가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결국 공부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12살 때부터 혼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매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소설을 좋아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22살 되던 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뉴욕 바깥의 지하철을 탔습니다.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보스턴에 갔을 때였습니다. 보스턴 지하철은 뉴욕보다 훨씬 작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플랫폼이 덜 더러웠습니다. 냄새가 덜 났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도시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이 저를 컬럼비아 대학교 도시계획학과로 이끌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뉴욕시 교통국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철 노선 개선과 승객 흐름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3년을 일하고 민간 컨설팅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독립해서 도시교통 인프라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6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저는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홍콩. 각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타보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나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어떤 지하철이 잘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지하철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대해서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04년 개통, 100년이 넘은 시스템. 그 오래된 역사가 자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지하철을 타며 자랐고 그 지하철을 고치려는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을 고치려는 일을 하면서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제안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역사 리모델링을 제안하면 공사 기간 동안 운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새 신호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면 기존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가능한 것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 그게 도시교통 컨설턴트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목록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서울시 스마트 교통 관련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을 때도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트워킹이나 하고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직업적 습관으로 저는 택시 대신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어떤 도시를 가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먼저 이용해보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그 도시의 수준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티켓 발매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영어로 전환하는데 몇 초도 안 걸렸습니다. 목적지 선택, 결제까지 2분이 채 안 됐습니다. 뉴욕 지하철 발매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화면이 느리고 카드 인식이 가끔 안 되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선로와 플랫폼을 완전히 분리하는 유리벽, 뉴욕 지하철 플랫폼에는 이게 없습니다. 선로가 그냥 열려 있습니다. 저도 보고서에서 수십 번 설치를 제안했지만 비용 문제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항역인데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프라처럼요.
그 다음 눈에 들어온 건 바닥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플랫폼 바닥을 보면 껌 자국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껌 자국이 처음에는 무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선로 아래를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쥐가 돌아다닙니다. 뉴욕 지하철 쥐는 유명합니다. 고양이만한 시궁쥐가 선로 위를 달리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건 일상적인 일입니다. 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 472개 중 단 3%만 기준에 맞게 청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도시 지하철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뉴욕 지하철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하철 쥐를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게 대도시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지하철 선로 위를 달리는 쥐를 봤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지하철 플랫폼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뉴욕 지하철 플랫폼 바닥과 너무 달랐습니다. 뉴욕 지하철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껌 자국, 얼룩, 낙서. 1920년대부터 붙어있는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냄새는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여름이 가장 심합니다. 열기와 땀과 쓰레기가 뒤섞입니다. 저는 컨설팅 업무로 유럽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파리 지하철도 오래된 곳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역사의 청결함은 결국 역사의 나이와 반비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했습니다. 50년이 넘었습니다. 뉴욕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플랫폼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짧은 감상 끝에 고개를 드니 전광판에 다음 열차까지 몇 분 남았는지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연결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사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만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신호가 끊깁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버퍼링 없이 재생됐습니다. 터널 안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인프라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쓰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날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파트너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항철도 탔어. 깨끗하고 와이파이 되고 내일부터 시내 지하철 타볼게. 파트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기도 한국이잖아. 공항철도랑 다른 호선이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어느 나라나 신경 써서 만드는 노선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그 도시의 민낯은 시내 지하철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 없이 다음 날 시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처음 탄 것은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하면서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뉴욕 지하철과 가장 먼저 비교되는 건 냄새였습니다. 아니, 냄새가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역사는 여름이면 특히 심합니다. 열기와 땀과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 저는 그게 지하철 역사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역사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도 밝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다음 열차까지의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전광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 두 줄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워둔 채로요.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왜 가운데를 비워두지? 먼저 타려면 문 앞을 차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뉴욕 지하철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선로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줄이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열차가 들어오면 문이 열릴 것 같은 자리를 향해 다들 조금씩 움직입니다. 먼저 탄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빈 공간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였습니다. 누가 여기 비워두세요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리고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라 열차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하철 앱을 열었습니다. 탑승한 열차의 칸별 혼잡도가 표시됐습니다. 어느 칸이 비어있고 어느 칸이 붐비는지. 뉴욕에서는 본 적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좌석이 깨끗했습니다. 낙서가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좌석에는 가끔 낙서가 있습니다. 찢겨진 광고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달리는 열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오래된 선로 때문에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큽니다. 터널 안에서는 귀가 멍멍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어폰 없이 지하철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어폰 없이도 통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우연이겠지. 다음 날, 저는 서울 지하철 역사를 좀 더 꼼꼼하게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역 안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뉴욕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자주 고장납니다. 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수십 번 건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전체 역의 100%에 달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고요. 역사 벽면도 달랐습니다. 뉴욕 지하철 역사 벽면은 오래된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물이 흐른 흔적, 얼룩, 낙서. 특히 오래된 역 중에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벽면이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낡은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벽면은 깨끗했습니다. 플랫폼 바닥도 달랐습니다. 뉴욕 지하철 플랫폼에는 껌 자국이 가득합니다. 선로 아래에는 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이 청소돼 있었고 선로 아래를 봐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순히 역사의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했습니다. 뉴욕보다 70년 늦게 시작한 시스템이지만 감안하고도 청결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역사를 걷다가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청소 직원이 플랫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꼼꼼하게 그분이 지나간 자리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지하철 역사 472개 중 단 3%만 기준에 맞게 청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인용해서 뉴욕시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걸으면서 저는 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수치가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깨끗한 지하철은 청소 인력만의 공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아야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 사실을 저는 서울 지하철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걸으면서 저는 그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수치가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환승도 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오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승 요금제라고 했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여러 노선을 갈아타도 추가 요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지하철과 버스 환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카드를 댔더니 환승이 됐습니다. 기본 거리 안에서는 별도의 기본 요금이 다시 붙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통합교통카드, 환승요금제. 이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뉴욕시에 제한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가장 복잡하다는 환승역을 골랐습니다. 도시교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민낯은 혼잡한 곳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반, 출근 러시아워의 정점이었습니다. 환승 통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인파의 밀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양방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통로는 좁았고 사람들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한다는 표현조차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딪힐 궤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처럼요. 아무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통로 한쪽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피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충돌하지 않는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각자가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보행 흐름 자기 조직화, 개인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집단 차원에서 질서가 생기는 현상.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걸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안내가 떴습니다. 열차 운행이 일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플랫폼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플랫폼에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계속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불평이 터져 나올 거야. 누군가는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거나 역무원을 찾겠지.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 눈을 감은 사람,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적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성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 있는 채로 졸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여성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람이 늘어났지만 아무도 앞에 있는 사람을 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의 어느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이 3분 늦었을 때 플랫폼에 있던 남자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남자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지하철 지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10분째 이어지고 있는데 플랫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을 때 전광판에 열차 도착 안내가 나왔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양옆 두 줄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운데 통로는 여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15분치 인파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탑승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5분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몇 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플랫폼 한쪽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많은 걸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게 됐습니다. 열차 안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남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야, 이따 연락할게.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뉴욕에서 저는 지하철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자유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법이 아니라 배려가 기준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불편할까? 그 질문이 먼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로.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남성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열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저녁, 같은 참석자인 독일 교통 엔지니어 마르쿠스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통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하철 타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혹스러웠어요. 시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르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러시아어의 지연까지 생겼는데 아무도 안 싸우더라고요. 독일 지하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기준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저는 요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하철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달러도 안 돼요. 마르쿠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뉴욕은요? 2달러 90센트예요. 그런데 서비스는 비교가 안 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타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나 통계로는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되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보고서로 도시교통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서울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것들은 어떤 보고서에도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면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이에요. 사람들의 태도를 데이터로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가 계속 빠뜨려온 변수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드웨어만 봐왔습니다. 선로, 신호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역사.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마르쿠스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문화는 돈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번 출장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탔을 때는 시설에 놀랐습니다. 깨끗한 역사,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터널 안 와이파이, 실시간 혼잡도 안내. 뉴욕 지하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은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위해 뒤로 물러서던 사람들. 환승 통로에서 서로를 피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사람들. 지연이 생겨도 조용히 기다리던 사람들 목소리를 낮춰 짧게 통화를 끊던 사람들.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던 사람들. 그 모든 장면들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 같아. 파트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뉴욕 지하철 문제 해결하는 데 쓸만한 아이디어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 뉴욕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지하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치들이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수송 인원 세계 3위, 영업거리 세계 4위, 운영 역수 세계 3위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전체 역의 100%입니다. 기본 요금은 뉴욕 지하철 기본 요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처음 개통된 건 1974년입니다. 뉴욕보다 7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운영되지만 품격은 시민의 습관으로 완성된다.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이 맞다면 제가 지난 15년간 써온 보고서의 절반은 다시 써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썼습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놓쳐온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문화, 이용자들의 습관, 사회적 합의. 한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뉴욕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열차가 연착이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울의 그 조용한 플랫폼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글씨로 지연 안내가 뜨던 전광판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던 사람들을, 그리고 서울 지하철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깨끗한 바닥, 작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빠른 와이파이. 뉴욕 지하철 선로 아래를 달리던 쥐들. 그 차이가 그냥 돈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도 지하철에 많은 돈을 씁니다. 뉴욕 지하철 연간 예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느립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는 보고서를 여러 번 썼습니다. 구조적 문제, 정치적 문제, 계약 문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의 변수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깨끗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인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 지하철 역사에 쥐가 사는 건 선로 아래 쌓인 쓰레기 때문입니다. 그 쓰레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이 버린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가 깨끗한 건 청소 인력만의 공이 아닐 겁니다. 뉴욕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서울 지하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도 아니고. 저는 말 대신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터널 안에서 유튜브가 재생되는 화면, 칸별 혼잡도가 표시된 어플. 러시아워에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연 상황에서도 조용한 플랫폼. 동료 한 명이 영상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대중교통이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지하철이 원래 이래야 하는 거.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아직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보고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민 습관이 도시 인프라 효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지하철 사례 연구. 언젠가 이 보고서가 뉴욕시 정책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올라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마르쿠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문화는 돈으로 만들 수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지금의 모습이 된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닐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이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지금의 서울 지하철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일 지하철을 타는 서울 시민들에게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당연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도시 교통 전문가들이 서울 지하철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칸별 혼잡도, 전체 역의 100%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설치율, 하나의 카드로 연결되는 통합 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은 배려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뉴욕의 절반 수준이지만 와이파이는 터널 안에서도 됩니다.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전체 역의 100%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숫자 뒤에 플랫폼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서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울 어딘가의 플랫폼 위 누군가는 내리는 사람을 위해 뒤로 물러서고 누군가는 말없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 도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